네, 뉴스인사 프로그램 2부 진행합니다. 여의도 대나무숲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용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거,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사전 신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일단 사심제라고 일컬어지는 재판 소원은 일단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 설치도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증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법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가 주요 골자입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증언 문제. 네. 일단 방향성도 맞고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와왔던 문제입니다. 네. 지금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일이 너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인당 한 3,000건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0건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자기들이 다 읽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약본만 읽는다든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대법원까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 사건을 한 번이라도 더 봐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그 중에 70% 올라오는 사건의 70%가 심리 그러니까 네.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이유도 쓰지 않고 바로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각이 나오면 이게 왜 기각됐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속 터지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70%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공감대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올라오는 사건을 잘라내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네. 두 번째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첫 번째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고 허가제라든지 올라오는 사건 이거는 상고 안 된다. 허가를 한다든지. 네, 올리지 말아라. 그렇죠. 네, 처음부터. 아니면 상고 법원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14명 그대로 있으면서 일반적인 국민 사건들은 대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라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의 사건을 대법관이 봐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증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명을 늘려서 26명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네. 이것도 저는 일단 적절해 보입니다. 네. 이게 14명이지만 현재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이고 네. 또 한 명은 대법원장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12명의 대법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4명씩 소부를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3개의 부가 네. 이제 보고 있어요. 소부 사건들을. 1, 2, 소부를 3부. 1, 2, 3부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건이 많으니까 이걸 6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배로 일단 늘려보겠다. 네. 그러면 일이 절반으로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을 늘리는 것도 처음에는 3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다가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4명만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정 늘려야 한다면 부 하나만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본인은 상고법원까지 양승태부터 했던 얘기지만 그렇죠. 상고법원까지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대법원 늘린다니까 그건 안 돼요. 맞습니다. 의자 놓을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번에 그 현장 검증 갔을 네, 때 네, 네. 뭐 의자를 여기 양쪽에 2개 놓으면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너무 웃기죠. 네, 네. 사람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짜야지 그렇죠. 지금 양옆으로 의자 2개 놓으면 한 4명 정도 가능해요. 이게 웬 코미디입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계속했던 이야기도 네. 지금 한 명을 늘리면 75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가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으로 가시면 돼요. 세종시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일이 많다고 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일이 많다 그러면 사람을 늘려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면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숫자를 늘리는 거는 방향도 맞고 26명으로 가는 것도 적절하다. 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생각을 것도 합니다. 아니고 4명씩 네, 맞습니다. 3년에 걸쳐서 네네. 증원되니까 뭐 점진적으로 조금 늘려나간다는 하나의 거니까. 부씩 이제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총 6개 부로 될 것이다. 사법개혁안. 또 여러 가지 어제 이제 법사위 이 국감이 열려서 이
판사님들의 생생한 워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법원장들 하나같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뭐 그 모든 걸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내란 특별 재판부 사실상 거의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뭐 우리가 위헌 소지가 있다. 하여튼 다양하게 어렵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건 다 반대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반대한다라는 네. 뜻이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법 몇 조에 위반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위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네. 몇 조냐? 네,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서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이 이제 법원 조직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었다. 이거는 위헌이죠. 근데 법률을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부에 관련된 법률을 특별히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의 조직은 법원 조직법에 따르는 거고, 내란 특별 재판부와 관련된 특별한 조직은 내란 특별 재판부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하나같이 헌법 위헌이라고. 위반이다, 위헌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건 배당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어야, 그렇죠. 배당 원칙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뭐 재판부 독립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무배당 원칙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건 초기에 배당을 할 때 무작위로 배당을 그렇죠. 한다는 거고, 네, 네. 어차피 지금은 이제 무작위로 직위원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어차피 인사이동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인사이동 형사 25부, 지금 직위원이 있는 형사 25부에 어떤 재판관이 가느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이동을 시키는 사람, 네. 거기에다가 임명하는 사람, 네. 보직을 주는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영장 판사도 그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본인이 조희대 대법관이 수원지법에서 3명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6월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영장 재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초반에 사건 배당하는 것만 무작위로 배당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래 이제 인사권자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추천위를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한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위를 만들어서 추천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게 이제 위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법은 사실 입법부가 필요한 게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고, 맞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거 있으면 개정안 내서 계속 법을 현실에 맞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사법부는 본인들 그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사들이. 맞습니다. 네. 아, 참 황당합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본인들 정말 진심이 이런 건지 아니면 나와서 조희대 눈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저는 조희대의 눈치를 보는 면도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리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전체 사법부의 목소리, 특히 조희대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불이익. 그 부담감, 불이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들하고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돈과 인력을 늘려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조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조직에서. 뭐 사법부, 뭐 입법부 할 거 없이. 하나 더. 이 부분은 사실 당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재판 소원 한마디로 이제 네. 사심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는 민주당들 의원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잖아요.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 저는 일단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판결 자체가 위헌일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위헌일 경우에 그 재판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헌법적 판단은 그 최종심이 헌법재판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최종심이. 네,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된 네네. 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본래의 취지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설립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원래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모든 국가 공권력과 관련해서 헌법에 관한 그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을 헌법재판소로 만들자라고 합의가 모아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은 예외로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들어갔던 게 헌법재판소가 과연 잘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첫 번째 하나 있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존의 그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의 기득권 네네. 때문에 아마 그걸 인정을 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협점을 찾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87 항쟁의 어떤 성과물로 그렇죠. 헌재가 탄생이 됐는데 그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바꿀 없어서 수는 없었고. 약간 타협점을 그때 맞습니다. 찾았나 그래서 봅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만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도 한정위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했다면 그거는 정말 위헌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를 하는 것보다는 두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가 38년 동안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비교적. 그렇다면 네. 이제는 그런 우려는 버려도 된다. 그리고 정말 이제 원칙대로 모든 공권력에 대한 최종 헌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한 번 더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건을 조금 엄격하게 둬야 된다. 사실 이제 헌법소원도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지만 모두가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본인이 패소했다고 해서 모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요건을 이제 좀 까다롭게 정해서 정말 헌법적인 판단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모든 제도라는 게 100%인 건 없고 어떤 제도가 뭐 이렇게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때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기는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구속영장 기각, 예를 들어 김성훈 같은 경우 기각 한 3번 정도 하니까 위원회 이제 열어서 김성훈 전 경호처장 구속시켜야 된다, 영장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권고를 했죠. 예,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꼭 어쨌든 그 기득권자 혹은 있는 사람들 그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활용하게 되고 뭐 이런 네, 네, 것도 네. 있잖아요. 결과 어떻게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러니까 이 사심제도 걱정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제도는 좋아, 네. 방향도 좋은데 결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무엇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고 사실 일반인은 3심까지 이 생활인을 하면서 버티는 것도 힘들잖아요. 비용, 시간 그 모든 네, 거. 네. 그러니까 사심제라고 있어도 약간 그림의 떡 같은 일반인에게는 네.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내란 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윤석열도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당장.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재판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하겠죠. 진짜 그런 당장 것을 눈앞에 그 사건이 있군요. 감수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이 87년도에 미완으로 그쳤던 이 재판 소원을 이제 다시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제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연어 술파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증언이 있었고 당시 현장 교도관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번에는 녹취? 네. 추가 정황까지 또 맞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이런 취지 얘기를 합니다. 야, 술을 페트병에 담아서 준비하라. 이게 네. 술이냐 소주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술이라고 네. 통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감찰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직원한테 네. 페트병에다 술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술을 그냥 들고 오면 남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갖고 와라, 몰래 숨겨서 갖고 와라.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워딩도 참 충격적이에요. 변호사를 그렇죠. 통해서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 이거를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네. 보통 피해자라면 누가 술을 몰래 반입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술을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지만 페트병에 몰래 넣어 갖고 오면 중간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 피해자가 진짜 술을 먹고 싶었으면 검사 몰래 갖고 오지 어떻게 검사한테 말하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전에 한번 다른 사례가 있었다. 해봤다. 예, 해봤고 검사도 다 알고 있고 이거 예. 가지고 검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에도 법무부 감찰조사에 따르면 교도관이 보니까 이제 진술을 하기에 조사 직후에 술 냄새가 났다. 네네, 그랬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김성태 쌍방울 사장이 와서 술 한잔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걸 맞아요.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이제 진술 증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때도 이제 이 교도관이 이런 거짓말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술 냄새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녹취록까지 나오게 된 녹취록까지. 거죠.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 법무부가 조사해서 나온 녹취록이에요. 맞습니다. 어디 뭐 이화영 예. 측에서 건넸거나 이런 게 그렇죠. 아닙니다. 네. 네. 뭐 조작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온 녹취록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연어술 파티 이게 중요한 것이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술을 반입했어? 이거는 뭐 규칙 위반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얼르고 달래면서 진술을 바꾸려고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데 불러다가 술도 주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벌렸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그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네네. 거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은 진술을 바꿨고 김성태도 지금 이제 진술을 바꾸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유죄 판결이 난 근거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양쪽에서 번복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어술 파티 그 진술을 허위 진술을 나오게 했었던 연어술 파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 뭐 술 자체 이런 아이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회유에서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박상용 검사가 대표적으로 국회 나와서 뭐 네.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만 회유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네.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2023년 5월 17일 오전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박상용 검사 뭐 이쪽에서는 뭐 아시죠? 그 국회 나와서 어떤 태도로 뭐 대답을 했는지 우리 맞습니다. 다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 최모 검사부터 박모 검사까지 하나같이 그 캐릭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거만하게. 네. 네, 이거는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묻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감이라는 거는 국민들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웃으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네,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그런 거만한 태도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여쭤본 것 같긴 합니다만 이화영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도 있고 네. 또 연관해서 쪼개서 지금 또 기소해서 또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일단 확정된 거는 어떻게 이렇게 새로 그럼 재심 가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네, 때만 네. 재심이 가능한데 확정된 사람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보통 재심이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아주 그 초반의 이제 증거부터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시도는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원 전 네. 정보사령관 기사에 정말 한 줄도 안 나와요. 이 사람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조사가 보통 이제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기도 하고 또 특검에서 살짝 흘려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기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와 노상원만큼 이렇게 꽁꽁 감춰진 사건이 있을까? 또 지기현이 재판장이 지기현 맞나요? 하여튼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군사 기밀에 예, 예. 해당한다면서 재판 자체를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특검에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형이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무기징역 얘기 나오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진술은 전혀 없고 사실상 정황과 뭐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만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게 그 수첩 굉장히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보면은 충분히 그 승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뭐 내란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충격받고 분노하고 놀라셨지만 그렇죠. 노상원 수첩이라는 걸 보고 다들 너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안 믿겨요. 아,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렇죠. 폭침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거 대상들,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을 수거 썼잖아요. 대상이지. 수거 대상에서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뭐 진보 뭐 언론인이라든지 진보 인사들을 쭉 그냥 나열을 해놓고 있고 민주당도 뭐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놈들 총경 뭐 이런 등등 것들 막 있고 있었죠. 그다음에 어디 뭐 언론사 뭐 유튜브까지도 이렇게 막 쭉 써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수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섬에다 내려가지고 네, 요 네. 폭발을 시키고 뭐 네. 수류탄을 이용해서 뭘 하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그렇죠. 지역 이름까지. 맞습니다. 네. 지역 이름까지 써놓고 그리고 뭐 롯데리아 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리고 정식 지금 이제 뭐 군인의 신분도 아닌데도 아니죠. 민간인의 신분인데도 막 그럼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화폰도 다 지급을 받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로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노상원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일단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까지도 지금 혐의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발 따로 된 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내란은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그 국헌문란을 하려고 네네. 한 거고 내란 목적 살인은 네. 살인을 통해서 이제 국헌문란을 하려고 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폭동을 하다 그 와중에 살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내란죄 흡수가 돼버리는 건데 아, 그게 그렇군요.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살인을 통해서 국헌문란을 하겠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 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다 살인을 해버리면 국회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헌문란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따로 지금 따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를 더 얹었다. 아. 다만 내란은 이미 실행이 되었지만 그렇죠. 내란 목적 살인은 실행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예비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인 건 똑같은데 내란 목적 살인은 예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형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노상원이 이걸 과연 혼자서 했을까? 그건 아닐 거다. 아니죠. 그 수첩 내용이. 그럼요. 네. 김용현 또는 뭐 이제 김건희 이야기도 나오고 네. 윤석열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이나 뭐 김용현, 김건희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예비죄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개기 때문에 그거 네. 여기에 예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처벌이 네. 더 올라갈 처벌이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사형 무기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 그래서 유기징역형을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형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환 외환 뭐 5개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는 북방 한계사 NLL, 북한 공격 유도 이런 단어 있었고요. 북과 접촉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이런 얘기 있었고 500여 명 수집 수거 그러니까 외환과 네. 관련된 얘기들도 많았었고 또 체포 명단들 그게 사실상 보면은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수백 명인데 그 안에 누구 차범근 씨였나요? 뭐 이렇게 축구 선수 이름도 들어가고 굉장히 개인적인 뭔가 안가품을 연상시키는 좀 황당한 명단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뭐 당시 대표하면은 이해는 가. 네, 정적이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여기에 이 양반이 이름이 들어가 있지? 하여튼 뭐 제가 기억하기로 축구 선수인지 뭐 하여튼 누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상원이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 리는 없고 네. 그래서 돌고 돌면 결국은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뭐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90도 인사를 안 하더라 뭐 이런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감정이랄까 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발휘시키는 명단들. 맞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판사부터 해가지고 판사도 있고 그 판사 저도 모르는 판사 이름들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든지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일심 모세 뭐 있더라고요. 이런 예, 것들. 네. 그런 사람들,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다음에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도 더 탐사가 들어있더라고요. 더 탐사는 뉴탐사도 아니고 지금 있는 뉴탐사보다 더 전에 있었던 네네.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연 다 노상원이. 알았겠냐? 노상원이 다 알았을까?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분야별로 누군가가 지정해 준 거 아닌가? 여러 사람이 이 명단을 만드는데 네, 이제 관여했다는. 관여를 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상원 씨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입을 안 열고 있어서 거의 네. 이제 진짜 완벽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네, 범죄 네, 네. 약간 회유하고 뭔가 네. 그 라포 형성이라는 말을 쓰나요, 경찰들도? 뭐 일상에서는 많이 경찰 안 쓰나요? 안에서도 뭐 쓰기는 쓰긴 하죠. 써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나 저 점집했다고 하는데 점 좀 봐달라 뭐 이런 어, 식으로 네, 이제 라포 네, 형성을 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특검에서 그렇군요. 했나 봅니다. 제가 아까 조선일보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얘기를 꼼짝도 안 안 하고 했답니까? 있어서 이렇게 입건을 했다고. 네. 사실은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얘기를 완벽하게 자기가 아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면 괜찮은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리면. 잘하는 얘기를 이상하게 틀리게 하면 내가 너무 말하고 싶거든요. 답답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을 오해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변명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네. 근데 진짜 완벽한 묵비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보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도 없고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당일날, 그 전날, 뭐 그 다음날 이 사람 저기 비아폰도 갖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용호한테 비아폰도 다음날 갖고 이제 있었죠. 전달해주고 굉장히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네 어쨌든 특검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저희 시간 있을까요? 한 5분 정도 네, 시간 네,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네, 서울시 국정감사 오세훈 시장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한강버스가 망했을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망하는 사정을 자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빚 보증을 서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토호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시장께서 바로 한 달 만에 철회하시고 사과하셨잖아요. 이 한강버스 안전성 논란이 있었고 애초부터 네. 이거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목적이 뭐야? 맞습니다. 여행이야 정말 그 아침 출퇴근을 출퇴근이냐. 하기 위한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 근데 출퇴근하면은 아침 막 7시부터 서둘러야 되는데 이거 운영 시간이 뭐 9시인가 10시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지하철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이거 타고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왜 만드는 왜?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오세훈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 또 이 한강 수심이 좀 얕아가지고 네. 적절하지도 않다고 하고 실제 여러 차례 고장도 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정말 한강 수심이 평균 3에서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강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다음에 위치별로 깊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네. 조류가 어떻게 이동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항해 지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출항을 결정을 한 거고 특히 비가 오면 한강 상류에서 모래가 막 떠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류 쪽에는 더 수심이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네. 서울함이라고 그 퇴역 군함을 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강 하류 수심 얕은데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몇 번이나 한강 네.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수심하고 그럼에도 조류 불구-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항을 결정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감에 나와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유람선 많이 띄워봤기 때문에 한강 수심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람선과 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유람선은 선착장 한번 떠나가지고 중간으로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위 정거장을 계속 이제 네네. 거쳐야 왔다 갔다 되잖아요. 해야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해 지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한 번도 이제 안 한 거고요. 아까 지금 지적에서도 또 나왔는데 요게 이제 컴포트 레터를 써줬다는 건데 네.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을 대출을 받을 때 네.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SH에서
다 갚아주겠다. 뭐 선박도 대신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라고 소위 빚 보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 세금 아니에요? 다 세금이죠. 그래서 이걸로 망하면 진짜 서울 시민들이 이거 다 떠안게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얘기가 왜 망할 걸 먼저 생각하고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망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10일 만에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네. 해가지고 뭐 화장실이 역류를 하고 화장실 물이 역류를 하고 방향타가 고장이 나고 계기판이 고장이 나고 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런 잔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잔고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어떻게 잔고장을 표현을 합니까? 계기판이 지금 안 되고 자동차 뭐 방향타. 엔진 고장 났는데 그렇죠. 잔고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죠 이거 그 운전대가 고장이 난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방향타가 핸들이 고장 난 거예요. 방향타가 고장이 났다는 거는. 근데 이 잔고장을 시장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이 GDP랄까 이 경제 규모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무슨 70년대 버스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적인 참사가 일어난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지금 80년대 뉴스에서나 볼 만한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잠정 중단됐다. 네.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뉴스 볼까봐. 맞습니다. 너무 네. 창피한 일인 창피해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변명은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배기 때문에 그 모든 배를 다 시범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정말 온 천지에 다 드러낸 꼴이 되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든 예산 그리고 그때 네. 시작하겠다고 홍보 예산만 해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썼습니까? 홍보 예산도 어마어마 썼죠. 그렇죠. 근데 네. 효과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지금 뭐 고장이 났고 엉망진창이다라는 것만 보여준 꼴이 된 거죠. 하지만 어제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한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만 보여서 더더욱 실망이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가셔야 돼가지고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